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무료연애 진단 내용 좀 읽어보긴 할 텐데, 이 무료연애 진단을 제가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똑같이 어차피 재회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 재회 문제를 갖다 계속 읽어드리고 똑같이 이야기해드리는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재회 상담만 해드린 게 있어가지고, 비슷한 컨텐츠가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재회 상담에 대해서 계속 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 오프라인 모임도 제가 일단은 다음 달까지만 하고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없앨까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을 하는 취지가 이제 제가 온라인에서 이야기하는 취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온라인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취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리되어 있는 컨텐츠를 갖다 제공해 드리는 그런 쪽이 굉장히 큰데, 오프라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아니, 온라인 같은 경우엔. 그래서 오프라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도 이제 듣는, 제가 이 미루코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전달해 드리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서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많이 한 것 같아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좀 휴식을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잠정적으로 휴식을 취하던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7월 달에는 마지막으로 아마 그 모임이 될 것 같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은 요번 한 달, 마지막으로 한 달 하고 이제 중단하는 걸로 하고,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료연애 진단을 갖다가 계속 해드리는데 대부분이 재회 사연이고, 이제 미루크의 생존연애가 226회차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재회 사연만 한 1000개는 넘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얘기할 만한 건 제가 다 얘기해드렸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멘탈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정리해드리는 강의를 갖다 좀 준비를 했고, 그 강의를 보시고 좀 강의를 두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한 걸 좀 이야기해드리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타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무료연애 진단은 이제 계속 하기는 해야 돼가지고 무료연애 진단은 오늘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 제이님부터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가지고 스노우 제이님이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38살에 교제 기간은 100일이시고, 안녕하세요 쌤, 저번에 안 좋은 소식으로 글을 썼는데 오늘은 아니네요. 요즘 너무 바쁘셔서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요약할게요. 저희는 둘 다 나이가 있고 제가 연상이에요. 상대 부모님께서 제 나이, 직업 때문에 반대하셨어요. 설득이 지치고 힘들어서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헤어지고 5개월 동안 서로 연락이 없다가 4월 중순쯤에 제가 쌤 지침대로 톡을 했어요. 반응은 아주 좋았고, 톡을 하자마자 먼저 전화도 걸어왔어요. 이런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는 중이라 받지는 않았고 콜백을 안하고 톡으로 답만 했고요. 그때 쌤께서 반응이 너무 좋다고 약속을 잡아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서 바로 약속을 잡진 않고 톡을 좀 더 주고받다가 약속을 잡을 생각이었다고 해요.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될 리는 없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첫 연락 후 한 달 동안 상대가 서너 번 먼저 선톡을 했어요. 오히려 상대가 더 선톡을 해오더라고요. 자기 성당에 봉사활동 간다. 길 가다 같이 듣던 노래가 나와서 너 생각나서 톡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한 달 사이에 서너 번의 선톡이 왔고 3주 전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분위기도 좋았어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고 했더니 상대도 알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대의 연락이 올 것 같아서 기다리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회사에 같이 일하는 분이 그만두시게 돼서 일이 몰려서 바쁘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역시나 헤어진 이유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현타가 와서 포기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생겼나 싶기도 하고, 사냥 능력은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가 지난 일요일 6월 2일에 제가 톡했는데 일십입니다. 그냥 안부 정도였는데 일십했다고 해요. 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스노우제이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카톡 증거 사진을 보지 않는 이상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포인트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얘기냐, 아직 제가 프레임이 견고하지 않아서 연락이 잘 되다가 일십되니까 이틀 정도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은 안정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 스노우제이님은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여기 딱 갖다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자, 일단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메타 프레임 1번이 뭡니까? 내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진짜 100번도 넘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냥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권을 가진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내가 의존하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의존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성숙한 어른처럼 선택하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가 짜장면을 안 사준다고 해서 엄마 나 짜장면 사줘, 엄마 나빴어, 이렇게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안 사주면 내가 짜장면 사 먹으면 돼요. 엄마가 안 사주면 우리는 7살짜리 어린애면은 엄마한테 떼를 계속 써야 되는데, 엄마가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짜장면 사 먹으면 돼, 직접 돈 주고. 어른이니까 엄마가 안 사준다고 해서 엄마한테 투정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엄마가 안 사주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선택의 폭을 넓힐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떼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이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게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이 스노우제이님의 문제는요, 메타프레임 1번이 없는 거예요. 메타프레임 1번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사람에게만 특별한 가치가 있냐고 생각하는, 제가 스페셜리티 부여하지 말라고 강의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죠. 그래서 뭐 프레임이 견고하다,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겁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봐봐요. 그러니까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락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죠. 난 왜 기다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선톡을 하면 되지.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 약속 잡아보라고. 그때는 왜 약속 잡아보지 않고 계속 밀당하다가 나중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나중에 반응 끌어내다가 이런 행동합니까? 메타프레임이 없는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 안 한다고, 왜 일십이죠, 상대방이? 저는 뭐라고 일십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상대방이 뭐 상황이 안 좋아서 일십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메타 프레임 제가 가르쳐드린 이론에 근접하지도 않고 아예 근처도 안 온 겁니다. 예, 메타 프레임 1번이 없는 거라서 시작조차 안 된 거죠.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스노우제이님이 제가 프레임이 견고하지 않아서인지 연락이 잘 되다가 일십되니까 이틀 정도는 혼란스러웠다고. 이건 뭐 프레임이 견고하고 안 견고하고를 따질 필요 없고, 이 전부터 문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예. 이건 처음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제외를 하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반응 좋으면 만나면 되지. 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게.
아니 그냥 이게 정상적으로 만나야지. 지금 이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보면은 아주 조금씩 다가가야 된다,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잘 되니까 당장이라도 제외가 될 것처럼 조급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라 시간을 끈 거는 남자 쪽이 아니라 손우지님이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상담이랑은 다르게 상황이 변했으면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지, 무슨 첫 번째 상담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뭔가 퍼즐을 맞추려고 합니까? 이거는 본인의 스노우지님의 논리,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갖다 제 상담 내용들을 여러 번 받고 그거에서 퍼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상담 때 제가 먼저 연락 만나는 약속 잡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첫 연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멘탈이 쭉 흔들리시는 거예요. 만나보지 왜 안 만나봐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니까. 자, 아무튼 뭐 이거 기다려 봐야 될까요? 어쩔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요, 제가 아까 전에도 선택권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회를 하든 짝사랑 성공을 하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을 하려면은 우리가 공평하게 상대방을 대해줘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당연한 걸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연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대해줘야 돼. 내가 예를 들면은 이거 연애를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유치원의 선생님인데 한 아이만 계속 편애를 해. 과연 어떻게 될까? 다른 애들한테는 관심을 안 주고 한 애한테만 편애를 해요. 어떻게 돼요? 그 유치원이 애들이 원아들이 제대로 된 관리가 될 것 같으세요?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될 것 같으세요? 애들을 떠나서 우리가 진짜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만 계속, 내가 친구들 중에 내가 동성 친구들만 따져봅시다. 동성 친구들 중에 한 애만 계속 좋아해도 그 애들이랑 다 관계가 유지될 것 같으세요? 이런 식으로는 유지가 안 되죠. 편애를 하니까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남자들 사이에서 남자들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이 스노우제이님이 그렇잖아요. 한 남자에게만 스페셜리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에게는 기회를 안 주고 얘한테만 편애를 하기 때문에 남자 관계가 완전히 망쳐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공평한 기회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페셜리티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는 뭐 제가 초창기 강의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드린 거니까 뭐 아실 거고요. 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이건 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뭐 소개팅도 계속 하고 있다고는 하고 뭐 하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프레임이라는 거는 심리치료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치료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뭔가 통찰을 하고 새로 앞으로의 나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려면요, 나의 현실 세계를 변경시켜야 되거든요.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가 있다라는 것도 증명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남자뿐이겠어요, 세상에.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응? 많은 더 좋은 여자도 많지.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제가 20살 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여자친구를 첫사랑을 만났는데, 첫 연애를 했었는데, 걔랑 만나고 200일 정도 있다가 헤어지고 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나 너랑 헤어지고 아무도 못 만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전 진짜 다시는 안 만날 거라고. 걔보다 더 좋은 여자를 찾기는 힘들 거라고. 걔한테 걔보다 더 마음 주기 힘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여자 만났고요. 세 번째 여자 또 만난 거예요. 응?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응? 이 사람만 더 좋아한다는 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현실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시도를 안 하고 행동을 안 넘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걸 갖다 다 마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방식으로는 잘 안 되고요. 예. 아무튼 이게 뭐 프레임이 개선이 안 되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갖다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 프레임이 개선이 안 되면은 제외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했어요. 지금 좀 얘기를 해드리고 할까도 생각을 하는데 이따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밀턴 님이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관심 가는 사람에게 접근하고 싶어요 라는 무료 연애 진단 글입니다. 이건 짝사랑 얘기예요. 이건 좀 짝사랑 얘기니까 한번 볼까요? 몇 년 전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입니다. 나이는 정확히는 모르고 저보다 한 5살, 6살 아래인 걸로 예상하고요. 처음 알게 됐을 시에는 상대는 남자친구가 있던 상태라 친해질 생각도 들이댈 생각도 없었고 그냥 속으로 괜찮은 여자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상대가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는 제가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여서 뭐 별 생각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이름이랑 얼굴만 아는 정도였고 단체로 가는 술자리에서 얘기를 몇 번 해봤는데 그때 이미지는 서로 나쁘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잘 웃어주기도 했고 먼저 술잔을 채워주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서로 동호회 활동을 멀리하면서 얼굴 볼 일도 없어졌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쳐서 반갑게 이야기하면서 번호를 땄습니다. 근데 제가 어쩌다 번호를 물어볼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뭐 작업할 생각도 없었고 원래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라 번호 달라는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번호를 받은 후에 연락 한번 안 하고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제가 몸을 다쳐서 병원을 가게 됐는데 우연히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갑게 인사를 했고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만 가끔 일하고 있는지 카톡을 보냈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거의 주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라 딱히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별로 없었고요. 그렇게 몇 번 병원 갈 때만 얼굴을 보고 연락을 하고 있다가 예전에 보드 탔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같이 보드 타던 사람들 모일 때 부를 테니까 나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작업을 하는 거 보시면은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죠. 이게 별 생각이 없을 땐 이렇게 작업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상대방을 막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멘트가 안 나오는 거야. 제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그냥 번호 따고 가끔 이렇게 빌미 같은 거 던지는 거예요. 저번에 보드 탔던 얘기 빌미 잡아가지고 지금 데이트 약속 잡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럿이서 맨 처음부터 1대1로 보려고 하지 않고 여럿이서 보죠?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업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대1로 처음부터 1대1로 만나려고 하는 건 잘 안 돼요. 기본적으로 사실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경계심이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잘 안 하죠. 응? 여럿이 그리고 상식적으로 1대1로만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상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여럿이서 만날 수 있고 뭐 연결고리가 크게 많으면은 뭐 1대1로도 볼 수 있고 이해관계가 많으면 1대1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1대1로 볼 일은 없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나가지고 놀러 다니거나 그래야지 당연히. 아무튼간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때만 작업을 잘하는 거야. 자기가 멘탈이 좋았을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나의 선생님은 나다. 나는 이렇게 잘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도 해밀턴 님도 이렇게 잘할 때가 있었던 거지. 이때 느낌과 그 느낌들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 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썼던 걸 흉내낼 것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기가 했던 게 바로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동호회 내 커플들 중 한 커플이 결혼하게 돼서 결혼식 전에 지인들에게 인사하는 자리에 제가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솔로가 아닌지라 딱히 별 얘기도 안 했고요. 솔로가 된 지금은 조금 후회가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도 이어졌겠죠. 아무튼 볼게요. 제가 만나던 사람이랑 4월에 이별을 하고 미르코님 강의도 듣고 연애 상담도 하다 보니까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게 좋다고 해서 소개팅도 해보고 주변에 관심 가졌던 사람도 찾아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생각나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봅니다. 둘 사이의 친밀도도 그리 높지 않고 상대방 이름이랑 얼굴만 아는 정도인데 제가 갑자기 만남을 요청한다거나 시덥지 않은 연락을 시도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연락하기가 망설여진대요. 아니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보드 탈 때는 어떻게 연락했어? 그 빌미는 어떻게 잡은 거야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럼 아까 전에 보드 탈 때는 어떻게 연락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가자고 데이트 약속은 어떻게 잡은 거야 도대체? 응? 그런 연락은 하고 이런 연락은 그런 식으로 연락을 잡는 거지. 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이제 이 해밀턴님은 마음이 커진 거야. 마음이 커가지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 이건 뭐 지금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응? 최근에 운동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 갈 일을 핑계로 연락을 했었는데 그 병원은 그만두고 지금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질하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지만 제가 어떻게 항상 빌미 던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제시를 해요. 항상 내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보드 타던 얘기를 했을 때도 어떻게 했겠어? 난 보드를 타고 싶고 잘 타는 사람이니까 나 요즘에 보드 타기 좋은 날씨네요 하면서 던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래 오늘 보드 타기 좋은 날씨인가? 그러면서 보드를 탄다고 이전에 얘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한강에서 한번 보드봉 하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같이 보드를 탄다든가 이런 식으로 친해지는 거지. 지금 뭘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상한 식으로 뭐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부탁하고 의존하는 식으로 계속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니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는 접근을 안 받아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연락을 하죠? 전에는 연락을 했었잖아. 왜 전에는 연락을 했는데 지금은 연락을 못하죠? 응? 그쵸, 웃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전에는 연락을 했단 말이야. 분명히 뭘로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져 나갔단 말이죠. 지금도 연락을 받고도 있고. 아주 이거는 기본적인 멘탈이 안 좋은 거죠. 아무튼 접근하기에는 얼굴이라도 좀 볼까 해서 작전 실패네요. 뭐 이런 무슨 얼굴이라도 좀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건 정말 최악의 행동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연락을 취했을 때 일 그만둔 거, 쉬면서 알바식으로 틈틈이 일하고 있는 거, 취미생활 관련된 이야기, 상대가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깊거나 친밀하게 얘기하지는 못했고 그냥 형식적인 대화만 주고받았습니다. 카톡 대화만으로는 상대는 저에게 큰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든 말든 상관없죠. 호감 가져야지 작업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톡은 제가 다음에 얼굴 한번 보자고 끝마무리 지었습니다. 환승이별 당하고 보니까 제 자존감이랑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매력 발산이 어려운 상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냐면 첫 번째, 낮아진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먼저 올려놓고 접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둘을 동시에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올려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먼저 올려놓으려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 나의 멘탈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첫 번째가 넘버원은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에너지가 고갈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멘탈이 안 좋겠죠.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업을 하고 돌아다녔을 때는 이 에너지 관리나 제 체력 관리를 거의 연예인급으로 했어요. 진짜 거의 운동만 하고 살았을 정도로 계속 운동만 하고 딴 건 안 했어요. 운동하고 뭐 가끔 뭐 일을 또 하긴 했지만 일을 조금 하고 진짜 운동하고 나 먹고 내 체력 관리하는데 되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헬스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근육들에 대한 운동을 안 하고요. 하체 운동이나 등 운동. 진짜 이 인간의 모든 힘을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근육이 여러분들 하체와 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체와 등 위주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컨디션이나 이거 갖다가 끌어올리는 것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돼. 내 체력을 강화시켜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체력이 중요하지 않은 게임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체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앉아 있으려면 체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체력이 중요하고, 내가 체스나 장기 두더라도 체력이 중요하다고 해요. 왜 체력이 안 떨어지면요, 내가 말라깽이에다가 비리비리한 놈이면 앉아 있다가 멘탈 체력이 떨어져 오래 장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쵸?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이런 정신적인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다 체력이 중요해요. 하물며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연애를 하는데 왜 체력이 안 중요하겠어? 우리가 설령 진짜 아주 진짜 본능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내가 이 여자 꼬셔서 잠자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잠자리 할 만한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꼬신다고 뭐 의미가 있어? 진짜 이건 뭐 체력이라는 건 이 인간관계 연애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체력이 근간이 안 되고서는 작업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체력을 관가하고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은 아예 무시를 해. 그냥 그러고서는 내가 지금 체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난 외롭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으니까 그냥 의존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는 작업이 될 리가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의존하고 싶어하고 뭐 내가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술집 가서 헌팅하면은 되겠어요? 아이 금방 알아봐요. 아니 술집에 가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술집에 가서 가 있는 여자들이 작업을 하려고 가는 그게 있는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겠어? 술집에서 내가 술집에 가는 이유는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풀고요, 좋은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즐거우려고 하는 거죠. 에너지가 낮고 좀비 같은 애 안 만나는 거예요. 가만히 에너지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을 안 만난다는 거지.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응? 근데 이거 갖다가, 뭐, 이거 지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너지부터 키우시고, 내 컨디션을 끌어올린 다음에, 뭔가 에너지틱하고 의욕이 생긴 상황에서 자존감이나 자신감도 회복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내 에너지가 이제 차오르고 체력이 많이 좋아진 상황이 1차 목표예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자들 앞에 가가지고 떨고 긴장한다, 내가 어쩔 줄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경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학습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여자들을 갖다가 성공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패턴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작업법을 수련을 해야 되는 거죠. 작업법 말 그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배우려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조인성한테 연습을 할 수는 없어. 내가 얘기했죠. 남자 입장에서는 김태희나 설현한테 연습을 할 수는 없어. 내 아주 목적지를 대상으로 연습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내가 항상 긴장하고 떨 거기 때문에 연습이 안 되지, 얘네들한테는. 밑에 있는 애들한테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조인성한테는 연습이 안 되고 옥동자한테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김태희나 설현한테는 연습이 안 되고요. 밑에 있는 뭐 이제 아무튼 이상한 여자들한테, 뭐 정말 수준 낮은 여자, 뭐 내가 절대 긴장하고 떨 것 같지 않은 여자들에게 작업법을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작업을 먼저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도 해드리지만 여자는 다 똑같습니다, 진짜. 여자는 다 똑같고요. 내가 아무리 오나미니 이런 못생긴 여자들한테 작업을 한다고 해도 걔네들도 내가 멘트를 잘못 치면 걔네들도 별로 날 안 좋아해요. 멘트가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멘트를 연습을 한다고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연습을 하잖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김태희나 설현이나 오나미나 사실 겉만 다르지 안에 있는 본능은 다 똑같다고 봐요, 저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보기엔 겉만 보고 겉을 인식하고선 내가 쫑구 아니야. 내가 UFC 나갔는데 겉에 근육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힘이 엄청 세 보이는 남자한테 쫑구 아니야. 실제로 싸워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응? 그 사람대로 약점도 있을 수 있고. 쫑거죠, 말 그대로. 응?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거나 UFC를 나가거나 이렇게 이중격투기를 하거나,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냥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작업법을 갖다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자들과 잘 지낼 수 있구나, 잘 작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기지. 이거는 뭐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난 자신감이 생겨야겠다 으라차차 한다고 해가지고 뭐 자신감이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그럴 리가 없죠. 자신감이 생길 리가 없지. 내가 메타프레임 외워야지. 메타프레임 1번.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나를 좋아하고 있다. 나를 좋아하고 있다 라고 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아무튼간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진짜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학습을 해야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남자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자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학습을 해야지. 이건 뭐 그냥 도 닦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1번 패스. 자, 2번. 친밀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을 요청하면 상대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아니 뭐 이거는 진짜 아까 전에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아까 전에 보드 탈 때는 어떻게 연락했냐니까. 도대체 자기가 연락을 했잖아. 자기가 연락을 했어. 난 내가 시켜서 연락한 것도 아니야.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아니 아무 마음 없을 때는 작업 잘한다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게 아니라 이건 인식의 문제라고 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이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식과 행동과 의지에 대한 얘기를 세 단계를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건 인식의 문제야. 자기가 응? 자기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편하게 대하면서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불편하게 대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되지. 얘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 되죠. 이게 아주 그냥 낮은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아주 근간을 바꿔야 되긴 합니다, 사실. 뭐 접근은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빌미를 따는 거죠. 빌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참 좋아요. 오늘 같은 날 어디 놀러 가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아니 이건 못 물어봐요? 아니면 그냥 처음 멘트는요. 대부분 첫 멘트는 어렵지 않아요. 첫 멘트 보낼 때는 뭐 대부분 안녕하세요 정도만 돼요.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 좋은데 어디 안 놀러 가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죠. 그럼 요즘에 뭐 저 혼자 방콕이에요. 그럼 언제 한번 그러시구나. 저 이번에 어디 놀러 갔는데 여기 괜찮더라고요. 그냥, 다음에 한번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빌미 좀 많이 잡아놓은 다음에 다음번에 만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오늘 뭐 회식했는데 여기 맛있는 데 있는데 이게 되게 맛있더라. 다음번 뭐 그러면 맛있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제가 전에 곱창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지. 그럼 다음번에 한번 뭐 제가 한번 데려갈게요. 뭐 얘기하면서 다음번에 시간 되면 한번 봐요. 그러면서 시간 맞춰서 한번 보자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뭐 친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 번호만 알면 돼요. 친밀도 이런 거 본인이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로 서먹하게 어떡하지 이러면서 서먹하게 대하니까 그렇지. 번호만 알면 돼요. 작업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번호만 알면 됩니다. 뭐 친밀도가 언제부터 친한 사람이랑 작업했다고 친밀도 따집니까? 친한 사람하고 작업할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만 작업해요? 그런 일은 저희 세상에서는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친한 사람도 없고요. 다 친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친해지게 만들어야지. 뭐 친해지는 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사람들과 친해지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예. 그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어디 가자 뭐 하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좋으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집에 혼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가자 이런 얘기 하면은 대부분 좋은 반응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뭐 확률 한 80% 정도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존적이라서 누군가가 리드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디 가자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좋아합니다. 뭐 지금 당장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근데 그 대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의존해가지고 너 병원이니까 거기 가서 내가 뭐 좀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정말 이게 작업을 못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7월 초에 수술이 잡혀 있는데 수술 후 몇 주간은 사람 만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땐 회복기가 끝나고 나서 연락을 취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상식적이죠. 본인 지금 사귀어도 수술 끝나면은 헤어져요. 수술하는 동안 헤어져. 수술하는 동안. 아, 당연히 이건 정상적으로 본인이 데이트도 못 해주고 뭐 이건 만나줄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만나? 뭐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예. 아, 이거 뭐 작업하다가 중간에 아, 나 잠깐 수술하고 올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 나 잠깐 수술하는 동안 잠깐 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 아, 수술 전에 체력이나 잘 키워놓고 있으시죠. 뭐 이건 뭐 아니면 수술 전에 연락하고 만남을 가진 후 수술 후에 회복하고. 아,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일단 멘탈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해미터님은 이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준비도 안 되는데 걔가 봐주기만을 받아. 아, 나 좀 봐줘. 아, 나 아픈데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그렇게 없어요. 예? 아, 내가 그렇게 부족한 상황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 내가 이왕이면 건강하고 정상적인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나야지. 아유, 저는 군대 갈 때 저는 사실 기다려주면 좋긴 한데 사실 남자가 이게 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사실. 아니, 군대 갔을 때 여자친구 기다려주면 좋지. 하지만 서로 못 보는데 서로 못 보고 2년 동안 연락도 못 하는데 그걸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나는 이거에 대해서 참 의문이었어요. 저 때는 전화도 안 돼요. 전화도 안 됐어요. 전화를 못 쓰게 했었어요. 아무도 그냥 거기 안에 군대에 들어가면 저는 이제 의경은 나왔는데 전화를 못 하게 하고, 저는 2년 2개월 동안 2년 2개월이었거든, 제가. 군대 생활이. 2년 2개월 동안 제가 면회를 한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저는 딱 면회를 딱 한 번 했어요. 언제? 저 그 자대 배치 받고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예. 자대 배치 받는 날 한 번. 예. 부모님 오시라고 그 부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면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 못하게 해요, 군대에서. 쫄병이, 면회 자꾸 시켜주면 버릇 나빠진다고 면회를 안 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걔가 면회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고참들이 고생하잖아요. 고참들이 대신 와서 일해야 되잖아. 그래서 면회를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고참이 될 때까지는 이제 면회를 못 하다가 고참 되고서는 면회를 할 필요가 없죠. 고참들 마음이 편한데 굳이 면회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면회를 안 하죠. 그래서 전 2년 2개월 동안 면회를 딱 한 번 했습니다. 자, 아무튼간 예, 근데 이제 봐봐요.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 말이 안 되지. 응? 말이 안 되지. 그러는 와중에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뭐 엄청 서로 고생하고 그 불행한 일을 갖다가 왜 같이 겪게 만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뭐 굳이 기다린다고 하면은 말리진 않겠지만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서로 나중에 2년 지나서 2년이 되면 봐야지. 보는 게 낫잖아. 응? 근데 왜 이것도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뭔지 알고 기다려. 이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왜 만나자고 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떠나도 저는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내가 능력이 안 됐는데 나를 갖다가 무조건 믿어주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걔가 무작정 나를 기다려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응? 내가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데 걔를 갖다 계속 내가 기다려줘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물론 그 사람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상대방과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당연히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데이트도 못 해주잖아. 데이트도 못 해주고 뭐 같이 놀아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헤어지는 게 맞죠, 당연히.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 응? 그런 걸 미리 대비를 하고,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본인 이미지를 다 깎아먹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저는 생각하기엔. 응?
자, 됐고요.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님 사연이에요. 다음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 곧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세 번째 수정합니다. 짧게 쓰려고 했지만 길어졌대요. 동님이 되게 잘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미루코님. 6월 4일 강의 때 시청 중에 부모님 전화로 잠시 전화를 비웠는데 하필 그때 제 사연의 부분이 지나가 버렸대요. 아, 칭찬도 엄청 해주시고 수제자라는 얘기 해주실 때 실시간 채팅으로 아 그게 바로 저라면서 으스대고 싶었는데 참 아쉽다고. 특별한 변화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아직은 없었지만 방금 몇 분 전에 전 여자친구가 조금 더 직접적인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생각과 제 생각을 다시금 진단받고자 올립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문득 떠오른 것인데 여자친구가 전 연애 때 이별 후에 전 남자친구에게 제가 했던 것보다 심한 매달림과 집착을 받았었습니다. 저와 연애 중일 때까지도 이어졌으니까 꽤 긴 시간이었는데 연락하고 매달리는 시기가 끝나고 나중에는 제 요구를 해서 여자친구를 회유시켜 보려고도 하고 그거마저도 되지 않자 여자친구와 저를 둘 다 욕하고 다녔습니다. 아, 이건 뭐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네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회생활을 못하는 수준이에요. 이건 정말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 그때 저는 저에 대해 안 좋은 루머가 퍼지더라도 여유 있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여자친구는 그런 모습에 더 끌려하였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회성이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위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그런지 본인의 스스로 맺고 끊음이 엄청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저는 그동안 정말로 유별나게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맺고 끊음이 확실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을 뿐이라는 걸 선생님께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적어도 제가 이제는 나도 완전히 있겠어 라는 말을 한 이후로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별 이후로 몇 달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말이 아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6월 22일 이후로 슬슬 연락을 시도해 볼 생각이고 요새 상담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전에 추가 상담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뭐 내용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17일 저녁 11시에 큰 변동이 있어서 두 번째 수정을 하고 덧붙입니다. 16일 저녁에 상대방 계정에 사진이 추가로 하나 올라왔고 남자친구가 생겼으며 남자친구 생일 기념으로 부산을 놀러간 사진이었대요. 애매하게 손만 나온 사진들을 올린 것도 아니며 이제는 대놓고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참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건지는 사진을 올리면서 계정을 비공개했다가 5분 만에 다시 공개로 풀었어요. 그와 별개로는 저는 그동안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왔지만 아무래도 타격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슬슬 25일쯤 연락을 해보려는 참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참 애매해졌대요. 저랑 팔로우가 끊어졌지 제 친구들과는 팔로우 유지 중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도 제가 알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굳이 하지도 않던 인스타를 갑자기 시작하여 저런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 괜시리 야속했대요. 아무튼 그런 거고 뭐 남자친구야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25일쯤 세 달이 넘어가는 시기에 다시 연락을 해보려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근데 이게 멘탈이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다 점프했습니다. 다 점프하고 25일이 세 달이 넘어가는 시기에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남자친구가 생긴 시점부터 3개월 동안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남자친구가 생긴 시점에서 연락을 하면 회방꾼의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항상 누차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근데 걔랑 이제 잘해보기로 하고 사귀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남자친구가 왔어. 아니 전 남자친구가 왔어.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아니 얘한테 말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잘해보자고 얘기도 한 것도 있고 사귀자는 얘기 지금 당장 했는데 지금 뭐 말을 바로 번복할 수는 없잖아 사실. 그리고 얘가 어떤 놈인지도 아직 잘 몰라.
예를 들면 얘가 아직 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판단을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야 얘보단 얘가 더 낫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방금 만나가지고 그런 판단도 없고 말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걸 눌릴 수도 없고 이거는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 내가 어떤 좋아하는 남자랑 썸 타다가 만났어. 근데 그 남자랑 지금 썸 타다 만났는데 지금 당장 헤어져. 아니, 걔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3개월 정도 만나봐야지 걔 사이즈도 나오고 나중에 아, 얘보다 전 남자친구가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지. 이거 갖다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선 지금 당장 오면은 야, 좀 더 기다려봐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막 잘 되려고 하는 사이니까 연락을 거절할 수도 있고요. 뭐 당연한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개월 후에 연락을 했을 때는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동님과 이제 일단은 당장 시작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밀어내지도 않을 거고 만나다 보면은 걔가 더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걔한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 남자친구도 만나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제가 여태까지 작업을 하고 이 연애 코치를 하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느낀 점이 뭐냐면 세상에 괜찮은 남자가 찾기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우리 미르크의 생존연애 모임도 있고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제가 뭐 그 다른 모임들도 많이 가입해서 활동도 많이 해봤지만 정말 제대로 된 작업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찾기 힘들고 괜찮은 남자 찾기 정말 더럽게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뭐 이게 제가 소개를 주려고 해도 괜찮은 남자가 찾기가 너무 어려워. 진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상담받다가 아 소개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없어. 이게 뭐 내가 아 이건 뭐 알 수가 뭐 이건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게 좀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왜 날 판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 이게 아니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모임뿐만 아니라 이 제가 다른 모임도 막 가입해도 막 살사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해봤지 않습니까? 커플 댄스도 하는 동아리도 가입해보고 없어 찾기가 힘들어. 없어. 이건 진짜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골치 아픈 거야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찾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이 계속 찾다가 아 진짜 이건 뭐 괜찮은 남자들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뭐 겉만 멀쩡한 애를 만나는가 조건이라도 좋은 애들 만나려 그러는 거야 그냥. 아유 너무 없어. 뭐 어떻게 마음에 들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고 뭐 좀 약간 설레기라도 하는 남자라도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이런 수준으로 이제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 응?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진짜. 뭐 설레는 마음도 안 드는 애들이 뭐 이건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무조건 뭐 좋다 하면은 쩔쩔매고 뭐 한 번만 만나 주실래요?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조차도 없고 뭐 심각해요, 아주. 아무튼 뭐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아무튼 없어. 내가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래서 막 여자분들이 요번에도 오프라인 모임 나갔을 때 많이 물어봤어요. 응? 많이 남자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되냐? 괜찮은 남자는 어딨냐? 저도 몰라요, 사실. 이게 없어. 자, 아무튼 제가 밑에 또 읽어볼게요. 이 남자분이 그래서 지금 얘기했지만은 그러고 나서 접근을 해야죠. 그리고 내가 3개월 지나가지고 전 남자친구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그러면 아마 만날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그거. 제가 여태까지 작업을 해본 경우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남자가 내 여자친구를 채갈 거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럴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예.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제가 작업을 하거나 다른 작업남들이 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원하는 대로 또 다 작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실력이 있다고 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뭐 진짜 크게 뭐 진짜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력이 없고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80% 90%고 이론도 잘 몰라요. 뭐 어떤 개념에 의해서 접근을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내 여자친구를 누가 가져간다던가 내 썸녀가 누구 채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친구 있으면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얘는 얘가 좋은 남자일 가능성이 그렇게 썩 없거든. 근데 얘가 운 좋게 얘가 한 100에 1%로 1% 확률로 얘가 좋은 남자래. 그러면 축복해줘야지.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났는데 내가 사랑하는 입장이면 잘 됐다고 박수 쳐줘야지.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동님 그런 멘탈 가지십시오. 응? 자, 마지막 수정본 한번 볼게요. 며칠간 상대방의 새 연애 소식에 슬퍼도 해보고, 아유 뭐 슬퍼를 해. 이 독님 멘탈 완전 안 좋네. 제가 엄청 칭찬해줬는데 이거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새로운 남자와 저를 비교해보고 여자친구를 미워해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보기도 하고 생쇼를 해봤대요. 이제야 비교적 차분한 결론을 내렸는데, 우선 전 여자친구와 새로운 남자친구가 같은 회사 동기인 걸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취준생인 것에서 느끼는 열등감 같은 것 때문에 감정이 많이 요동친 것 같습니다. 현실이기도 하고요. 후에 선생님 강의를 보면서 적어놨던 글들을 다시 보며, 전 여자친구가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뺏기고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다. 조급해져서 흔들리지 말자가 첫 번째. 오케이, 좋아요. 둘째는 상대방과 행복했던 시간, 그 중에서도 상대방에게 무척 큰 애정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가 맞고 상황이 더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자신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만약 저라면요, 저는 두 번째 이 사람이 생각한 거 있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면, 만약 상대방과 행복했던 시간,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와 행복했던 시간을 갖다가 떠올려 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만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가능하지? 다른 사람과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만들 수가 없나? 한번 증명해 봐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굳이 꼭 이 사람과의 행복한 순간만 있는 걸까? 내가 다른 사람과는 왜 행복한 순간을 만들 수가 없는 걸까?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증명해 봤을 것 같아요, 저는. 응? 왜 이게 안 되지? 난 이해가 안 돼. 얘한테만 왜 이 스페셜리티가 이 사람에게만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저는 100명 만나봐. 이렇게 하면 100명 만나봅니다. 진짜 안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좋은 순간이 오지 않는 건지, 그거 갖다가 한번 증거를 찾았을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에는 그런 거예요, 원래 인생이. 응? 이런 식으로 애처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니, 그 사람에게만 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더 알려주었던 프레임 기술로 나를 더 만족시키려고 해. 저는 권태기가 찾아오는 이유 자체가, 첫 번째가, 남자들에게 권태기가 찾아오는 첫 번째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자가 실증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첫 번째가. 저는 권태기가 온 적이 없어요, 진짜. 저는 권태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충족했는데 거기에서 권태기를 느끼지 않아요. 이 남자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모르는 어떤 원하는 욕구가 있었던 거야. 그걸 갖다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가 아니었던 거지.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를 추구를 하면요, 절대 권태기가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좋은 순간 이런 건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좋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라는 거 증거를 찾아야지. 왜 이 사람에게만 있고 왜 어떤 순간에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나는 그러면 그 순간은 행복하고 평생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응? 왜 그런 식으로 피동적으로 살아요, 인생을? 응? 능동적으로 살아야지. 자, 세 번째. 여전히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며 선택권은 모조리 상대방에게 있는 듯이 생각하는 저를 되돌아봐야 했습니다.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거 메타프레임 1번 위반이잖아요. 그죠? 제가 해야 할 일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의존적인 사람에서 벗어나고 나를 알려주기만 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연애 정도,
뭐 그저 정말로 쿨하게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라는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이건 뭐 약간 추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뭐 성숙해져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상대방이 나를 잊어버린 건지 새 사람과 마냥 행복한지 아닌지 등의 궁상맞은 생각은 며칠 안에 잘 떨쳐버렸습니다. 그래요? 뭐 변화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쭉 읽어볼게요. 최종 질문은 이렇대요. 생각은 정리되었지만 이제 질문을 해보고 싶대요. 시간을 들여 연락을 꾸준히 하여 만남을 통해 보이는 방법이 최선일까요? 이거예요.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최종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자친구가 헤어질 당시에 본인도 스스로 챙기기 벅차다. 친구와 통화를 하며 오빠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다는 걸 떠올리며 현재 의존할 대상을 찾아 만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독님이 이제 의존할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의존적인 거야.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지를 못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왜 그 사람하고만 행복한 순간을 만들 수 있어? 다른 사람하고도 만들 수 있어요. 응? 다른 사람하고 만들 수 있다는 거 증명을 해야지. 자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나약하게 생각할 거예요? 누가 본인의 행복을 만들어주지가 않아요. 자기가 만드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선장 역할을 하는 거지. 아직도 피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의존을 해요. 응?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연애 어렵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근데 나는 그래. 나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렵지 않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제가 이 이론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예, 사실. 생각보다 이런 경험을 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내가 만든 이론을 해보는데 빠르면 한 1개월이면 충분히 다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코칭해가지고 빨리 하는 사람들 1개월이면 다 했고요. 오래 걸려도 3개월 안에 코칭이 끝나게끔 만들어 놨어요, 제가. 예. 절대 이 일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문제죠.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예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다.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지 못할 뿐이죠. 이걸.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 두려움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할 뿐이지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평생 두려움에 떨면서 피해 다니기만 있는 거죠.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런 거고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자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이야기해드릴 내용도 제가 이 내용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느낌에 대한 내용이죠. 세상을 받아들이는 느낌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오늘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스타터 강의를 쭉 하다가 이제 지금 요번에는 제가 오프라인 모임도 했고 오프라인에서 했던 강의 내용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좀 만들었는데요. 좀 추가된 내용도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얘기 안 했던 내용도 추가를 했으니까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어떤 누군가와 재회를 하거나 짝사랑을 하거나 할 때 느낌에 관한 내용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내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여자와 스킨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킨십을 원하는 거죠. 그 여자를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상대방을 만지려고 하면은 상대방 여자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거의 100이면 99%가 피할 거예요. 왜 이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하죠. 그죠? 내가 왜? 상대방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을 착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뺏기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예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이건 성향이랑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을 갖다가
내가 뺏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뺏기려고 하죠. 왜 네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네가 내가 먹을 거야? 왜 가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뺏기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내가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내가 상대방을 뺏으려는 그 생각이 현실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은 이 성을 뺏기지 않으려고, 나의 섹스를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는 마치 이 남자가 어떤 성도착증인 환자인 것처럼 취급받고 여자들은 도망갈 뿐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는 스킨십을 단 한 번도 하기 어렵습니다. 제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제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외를 하는 것도 되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을 강하게 원하고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은 부담스럽고 도망가요. 당연하죠. 장문의 카톡 보내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인간의 기본적인 원리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기본적인 원리. 인간은 내가 가지려고 하면 그걸 피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 쫓아오면 밀어낸다니까.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안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제외를 강하게 원하고 의존적인 행동을 강하게 보이면 상대방은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기에게 기대려고 하면 불편해 하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에요. 쫓아다니는 것을 떨쳐내려는 행동을 하게 될 거고 당연하죠. 어렵습니까 이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메타는 행동 태도로 그것이 현실에 적용될 거예요. 여자들을 마치 떠받들이고 보상으로 여기는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들 대단해. 여자들 앞에서 긴장하고 떨고 어떻게 하면 그쪽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개소리 나오고 있고 여자를 어떻게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찐따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성공할 만한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분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죠? 상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받아줘요? 그죠? 여자들을 갖다 떠받치고 어떻게 하면 너를 가질 수 있을까? 뭐 만져보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을 받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응?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제가 남자분들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다들 실패를 하죠. 아까 전에 해밀턴님이 실패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버림받을까봐 좀 두려워하시고 조심스러워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많은 여자분들이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나 경계심이 심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는 분들이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남자를 만나다 보면요 그런 느낌들이 남자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전달이 되면 여자분들이 막 버림받을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안달한다라는 것 갖다가 이 남자들이 모를 수가 없어. 알게 되고 그런 걸 알게 되면 가치가 낮아 보여서 걔를 불안한 행동을 하는 여자를 떨쳐내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행동은 나는 버림받는 여자라는 걸 증명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행동은요, 나는 버림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여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행동이 돼버려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쉬운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감정의 전이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람의 마음은요, 누군가의 생각과 분위기는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즐겁게 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룸메이트인 친구가 있어. 친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해서 술 먹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까지 우울해지죠.
여러분 집 앞에, 집에 한 명 아픈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집안 전체가 우울해집니다. 이거 감정이 전이현상이라 그래요. 응?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안 걸리고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장기 연애를 했을 때 이 멘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장기 연애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멘탈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죠, 이거는. 시간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상대방을 대할 때는 의도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순간순간에 행복을 느끼려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데이트, 여러분들이 먼 미래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제외를 시켜달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아예 상담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걔랑 사귀고 싶어요. 데이트가 행복해야지 사귀는 거지. 데이트도 없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하고 만나게 해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사람하고 만나보고 정말 괜찮은 데이트여야지 다음 단계가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어떤 의도를 가지면은 작업이 안 됩니다. 의도를 없애야 되고요. 메타프레임의 전환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행동 태도를 변화시켜야 돼서 현재 환경을 갖다가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심리치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리치료를 하는 게 현재의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인기피증이 있는데 사람들을 대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면 대인기피증은 사라져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공격 안 하는, 계속 지냈는데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대인기피증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죠? 실제로 경험을 해가지고 그걸 학습을 하거든요. 완화됐죠. 예. 그런 걸 갖다가 통찰을 하고 왜 그런 내가 대인기피증이 가지고 있었는지에 그 사건을 들어가서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배우는 점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심리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프로이트식 방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스토아 철학, 스토아 학파라고 이제 옛날 아테네에 있었던 스토아 학파 아시죠?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의 해결법,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의 해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행동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의지의 단계입니다. 자, 스토아 철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나쁘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실제로 그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이게 명제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해석이 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쁘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나쁜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갖다가 눈이나 귀로 받아들이게 되고 머릿속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덧붙여서 어떤 좋다, 나쁘다와 같은 감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감정을 갖다가 인식을 하는 거죠. 좀 어려운 거죠.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상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좋다 나쁘다라는 감정을 덧붙여서 해석을 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인간은. 철학적인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라는 건 객관적인 상황인데 거기에 좋다 나쁘다를 붙이는 건 우리가 인식을 갖다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사연들이 있으니까 사연들을 보면 알아. 똥님 사연 보시면은 이 여자친구를 만난 상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좋아요 나빠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땐 좋고 나쁜 일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인식의 차이일 뿐이죠. 그죠?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걔가 여자가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그 여자가 더 나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은 남자 만났으니까, 행복하니까 행복한 인생 살면 축복해줘야 되죠. 잘 됐다고 얘기해줘야죠. 그게 좋은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나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죠. 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메타프레임이에요. 응?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응? 그러다가 내가 더 자신 있고 더 괜찮은 남자가 되면 걔랑 또 나랑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왜 걔랑 나랑은 안 되겠어? 응? 안 될 이유도 없고, 사실. 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기회는 항상 남아있고 시간은 남아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있어. 나 포기해요?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 나 해볼 거야. 무조건 안 돼요? 실제로 바람피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바람피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많잖아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객관적인 상황을 갖다가 좋다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거는 어떤 감정을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심리학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철학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어떤 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 갖다가 인지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도 그렇죠.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뭐 부자는 불행하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는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일하고 60, 70살까지 우리가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무릎이 나가가지고 60, 70이 돼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릴 때까지 일을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죠. 정말 그런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세상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깨우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마냥 세상의 미덕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여러분들 흥부와 놀부 얘기만 보아도 알죠. 흥부와 놀부 보면 항상 우리들 동화 속에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나쁜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면 욕심장이고요,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으면 욕심이 많고 나쁜 사람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돈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현실과 세상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응? 자, 아무튼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가 가진 나름대로의 행동 방식과 기질을 방해할 수 없다.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다.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길이 된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행동에 대한 전제입니다. 행동이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인식 단계를 넘어서 행동이라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이 객관적인 팩트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좀 오늘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봐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일이고, 좋고 나쁜 문제는 감정적인 인식을 더했을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벌어진 일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앞으로부터의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제예요. 앞으로의 인재나 현실의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실천의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내게 정말 불행한 일들만 일어날까? 난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치지 마세요. 내가 불행한 일이 아니라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잖아요. 긍정적인 일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경험을 하시면 돼요. 예. 맨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라고 탓하지 말고 긍정적인 일들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죠. 예. 노력을 어떻게 하냐.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내가 이 여자만 그 행복을 만들 수 있어? 정말 그런가? 내가 한번 100명 만나보지. 왜. 정말 이 여자만 가능한 일인지. 그렇지도 않아요. 10명 안에 끝나요. 이런 실험은 10명, 제가 장단컨대 얘기하는데 10명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프레임 기술을 써가지고 상대방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한다면 말이죠. 10명 안에 끝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10명도 안 되는데, 10명도 안 되는 사이에 벌써 게임이 끝나요. 예. 저 강의 들으셨던 분 중에 어떤 여자분이 제 강의를 딱 듣고서는 남자를 100명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닉네임 얘기하면 알아. 근데 이제 옛날 회원분들은 아시겠죠. 그분이 100명 만나려고 했는데 어디에서 수도비 걸렸냐면 세 번째 남자에서 수도비 걸렸어요. 세 번째 남자에서 수도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세 번째 남자에서 수도비 걸렸습니다. 예. 세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도 안 갔어. 거기에서 왜 수도비 걸렸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증명을 했는데 증명이 돼버려서. 예. 걔네들이 나를 다 좋아해가지고 쫓아다니고 선택을 하는 입장이 생겨가지고 걔네들 사이에서 정말 좋은 남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수도비 된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100명 만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채우는 일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고 체력이 좋고 의욕이 넘치게 만들어서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지. 여자를 만나든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지. 내가 준비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맨날 갤갤대고 나 힘들어 의존해야 되라고 얘기하는데 의존한 대상자를 찾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들 작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텐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어떻게 성공을 해요. 100명 만나면 2명 좋아할걸요? 진짜 이런 방식으로는 100명 만나면 2명 좋아해요. 하지만 내가 에너지가 넘치고 내가 행복한 에너지를 전파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100명 만나면 98명이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좀 다르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내가 실패만 생각하고 게임을 들어가면 실패만 경험을 할 거고 내가 성공하는 에너지를 갖고 게임에 들어가면 성공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소개팅도 하고 있고요 하는데 안 돼요 선생님. 그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왜 선생님이 시킨 대로 안 돼? 당연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준비도 안 되는 작업을 하고 맨날 내가 얘기했지만 술집을 갔다 내가 헌팅을 나가는데 내가 에너지도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술집에만 계속 맨날 앉아 있는다고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나는 했다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에너지도 다 떨어지고 말라깽이에다가 내 관리도 하나도 안 돼 있는 남자가 술집에 나가가지고 맨날 술자리에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이게 작업이 될 것 같으세요? 말이 안 되죠. 응? 100명 시도하면 그 중에 2명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안 되진 않는데 하긴 하면은 뭔가 결과는 나타나긴 하겠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이상한 여자애나 걸리고. 응? 그런 식으로 작업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일어날 현재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반응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장애물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단순히 무언가 다른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 기회는 우리가 충분히 필요로 하거나 선호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무엇을 해보기에는 충분한 겁니다. 이게 행동의 단계고요. 의지의 단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늘상 얘기했지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작정하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려고 아예 작정하고 덤비면요, 피할 수는 없어요. 응? 이런 것들은 대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빛이 있으면 어둠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 나쁜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겐 충분히 나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피해의식에 쌓여가지고 계속 주저앉아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탐닉이라는 악습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말을 타고 나갔다 하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었어. 이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말등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내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면은 태풍 탓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말을 타고 가고 있다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내 말을 뺏어갔어. 내 다리를 부러뜨리고, 응? 돈도 다 뺏어갔어요. 그럼 강도 탓을 하고 있으면서 울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응? 우리에겐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나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나쁜 일들을 때문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앞으로 나가놔야겠죠. 이게 스토아파에서 얘기하는 의지 단계입니다. 나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죠. 말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물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에서 일어나서 말등에 올라가야죠. 아주 쉽게 얘기하죠. 근데 이건 못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죠? 태풍이 불었어. 태풍 탓을 한다는 거죠. 이거 말이 돼요, 선생님? 태풍 탓을 하다니요. 말이 안 되죠. 하잖아요. 예. 강도 탓 하잖아요. 그죠? 강도가 나타나서 여러분 말 뺏어가고 돈 다 뺏어가면 강도 탓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탓하고 있으면 돼요? 물론 어려운 일이죠. 물론 어려운 일인데 해야죠. 예. 예, 스토아파입니다. 아무튼 스토아 철학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그 노래로 듣는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죠. 근데 이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이 이 스토아 철학에서 나온 건데 이게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빨리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종교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종교들이 철학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얘기예요. 원수를 미워해봐야 본인에게 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나에게 있을 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원수를 자꾸 탓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차고 도망간 그 남자나 여자를 탓하고 있을 원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복수를 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행동을 해야죠. 예. 그걸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그게 좋지 않은 것이더라도 말이죠. 상관없어요. 예.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 때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에디슨이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토마스 에디슨 공장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니까 이제 아들이 걱정을 하죠. 불 났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우리 망한 거냐, 응? 우리 진짜 이제 길거리에 나가는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걱정만 하고 있더래요. 근데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걱정할 거 없어. 응? 나중에 공장 새로 지으면 되고, 이제 이거 불구경 했으니까 불구경 잘해. 이제 이거 세상에서 한 번도 못 볼 불구경이니까 한번 잘 봐라. 야, 가족도 다 데리고 와서 불구경하라고. 응?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나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를 얻은 거죠.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강의 보셨을 때부터 아시는 얘기겠지만
제 유튜브 방송하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제가 한번 차단당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로부터 징계받아가지고 제가 3개월 동안 그 방송 못 3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 정지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주변 사람들이 엄청 걱정하면서 아 어떡하냐, 야 정지당해가지고 너 이제 완전 끝난 거냐, 뭐 이거 어떻게 하냐 불안해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다.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갈 기회다. 별풍선 받아보면 되지. 이제 이때 아니면 별풍선 어떻게 받네.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안 그래도 나도 하려 그랬는데 잘 됐다 생각했어요. 아 여태까지 그 유튜브에서 방송 보던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어떻게 건너지? 아 그건 신경 안 써요. 예. 어떻게든 건너 오셨잖아요. 지금도. 그죠? 어떻게든 건너왔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위기 아니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저랑 있었던 때 겪었던 일 아닙니까? 그죠? 원래 유튜브 방송 했었잖아요, 제가. 응? 그래서 유튜브 예전 방송 보면은 그 라이브로 해가지고 진짜 생짜로 다 올라가 있죠? 편집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왜 말 이렇게 버벅대세요, 뭐. 뭐, 부부, 뭐, 버버댄다, 뭐, 막 욕이 엄청 수없이 달려요. 다 지워버렸잖아. 하나도 남김없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집어치면 돼요. 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건 다 치워버리고 긍정적인 느낌들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굳이 부정적인 거 가지고 시달리고 불행해 할 필요가 없어요.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 가면 되지. 부정적인 거 다 지워버려요. 걔네들이 나한테 뭐 더 득이 되는 문제도 아닌데 그거 다 나도 버버되는 거 다 아니까 그냥 안 지워도 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보면 나도 좀 아닌 것 같더라고. 가끔씩 보면. 그래서, 근데 아무튼 어쩔 수 없지.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사람들이. 응? 원래 어쩔 수 없는 거지. 응? 그런 거예요. 응?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들, 예, 빠이빠이. 빠이빠이.